방송 영상에 나가는 거는 부처님 오신 날 아침일 건데요. 그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매주 목요일 점심 봉사활동 여기 영등포 쪽방천에서 하는데,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좀 특별 봉사활동입니다. 많이들 와 계시네요 벌써. 가서 아마 제가 배식 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많이 도와주고 좋은 그룹이네. 오늘 육개장이래요. 육개장.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데, 아이고 고생 많아요. 사실 이거 저는 뭐 입에도 못 대고 이거 해본 적도 없는데 맛있게는 생겼네. 우리 최 PD가 좋아하겠네. 이거 저으니까 냄새가 확 나네요. 제가 안 좋아하는 냄새. 근데 내가 여기 영등포 쪽방천에 이제 여러 번 온 셈인데, 그때마다 이게 음식이 아주 실해요. 내용물이 있잖아요. 이게 건더기, 뭐 고기가 우선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음식 재료들이 다 좋아요. 집에서 드시는 것 이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왜 더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나 지자체 예산 받아가지고 음식은 대충 하고 남겨 먹는, 뭐 요즘은 그런 데가 없겠지만 예전엔 그런 데 많았어요. 근데 적어도 이 영등포 쪽방천은 그런 이 장사 속으로 하는 데가 아니니까 정말 재료가 좋아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집에 가서 한 그릇 드셔도 진짜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저는 못 먹습니다만. 근데 여기 내용물이 너무 실해. 소고기가 이게 예. 250만 원에 이게 소고기예요? 예. 어허, 얘는 돼지고기라고 그러더니 내가 봐도 소고기랑 그거 뭐 그러지. 내가 봐도 소고기인데, 이거 완전 허당이야. 우리 본부장. 예? 그래서 이걸 여기서 형님 형 대충 나가세요. 자 빨리빨리 좀 해. 쏟아져 뜨거우니까 천천히가 저 할머니들이 있는 아따, 이게 뭐 건더기가 엄청 실하네. 이것도 한참 하니까 스님 무념무상 되는 것 같은데. 내리면 좋대요. 아, 본부장님. 네. 일어나오세요. 네. 내리 오세요. 예. 네. 기다리시고 그다음 앞으로 가세요. 만드세요. 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거.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이정우 씨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저 오세요. 수업 이거 주지 마. 여기 주지 마. 아니 야 여기 하지 마. 그만해. 자 수업. 내야 수업. 주지 마. 자 뒤로 가세요 뒤로. 아니 내야 니가 타봐. 한 사람 찍어서 이렇게도 그 뭐하는 거야? 줘요. 나 줬는데. 왜? 자, 뒤로 가세요. 가만히 있어. 아니, 제발. 가만히 계세요.
왜냐고 여기 계시는 분 저 고성욱 선생하고 여기 두 사람이 주는데 10명이 와면 어떻게 줘? 다 드릴 테니까 줄 서세요. 여기 잘라야 돼. 여기 잘라버릴게요. 이거 들어오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만. 예, 그래요. 예, 예. 자, 스님 드리세요. 자, 여기야. 뒤로 좀 가자. 뒤로 좀만 가주세요. 뒤로. 알았어, 이따 갖다 드릴게요. 스님 안 주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끝. 시작. 맛있는 밥 한 그릇 얻어 먹겠습니다. 아직 그 빈틈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뭐 절대 부족이에요. 최대한 불평 없도록 공정하게 나눠드리려고 뭐 번호표도 미리 나눠드리고 다 하지만 그래도 뭐 달려드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죠. 이게 제한된 자원 가지고 제한된 인원이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조적지열 세발의 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라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육개장 먹으라고 갖고 오셨는데 고성범이가 지금 씩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냐? 탈떡을 다 묶어놔서 그때서 차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국수 7그릇 먹어요. 보통 그리고 근데 스님 떡을 못 하시네. 떡 하시네. 제가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세계 태어나면요 경상도 절대 안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 뭐? 누구랑 결혼 안 한다고? 여자. 여잔데 어느 씨랑? 박씨. 제가 세상에 알아야 줘야 될 게 가까이 여자들 착하긴 한데 너무 못됐어요. 제가 성씨가 박씨거든요. 우리 우림들을 보면 알아요. 하는데 경매하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포대 스님이라고 그 원래 법명이 대원인데 포대라는 법명을 또 지어주셨대요. 근데 그 스님이 저기 충청도에도 보문사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스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자기는 대통령 스님들을 위해 투표권이 없다면서요. 왜 없어 있지? 제가 또 여기서 재미있게 이야기해 줄게요. 스님들은 있잖아요. 지키라 해서 그런 100%에서 마이너스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럼 그런 값을 그렇지. 그래서 스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나중에 투표권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얘기 중강 스님이 계셨잖아요. 국회의사람에 와서 자기는 거기 가면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자기는 똥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제일 집에 가서 밥이는 더 주고 저는 그런 뭐 이제 좀 이상한 분들 막 종교인들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아집에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 아이고, 선생님 오늘 덕분에 아주 봉사활동 잘했습니다. 예. 일단은 보상하고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촉할 때만이라 해도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글쎄 말이에요. 예.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보니까 네, 이제
크기를 김장 사인들이 했는데 아이고, 예. 어쨌든 내년에도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래가. 예. 저희도 더 방송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도 좀 더.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예. 뉴욕하고 기억에 자체를 스님들이 나와서 하다 보면요. 그 빠져요. 예. 참 좋은 게 식단에 올라가 있는 쌀은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가져내릴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게 제가 한 달에 1도 없어요. 아이고. 다문화 가지고. 예. 아이가 뭐 내년에 그렇게 또 준비를 오늘부터 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사람들한테 해놓고 찍어놓고 완전히 이것도 그렇게 해야 또 주니까. 나는 안 그래도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나는 안 해. 아, 이제 우리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찍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래 막 진행하면서 이 영상을 부처님 오신 날 아침에 내보내려고 사전 제작한 거거든요.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본문 한 말씀만 좀 우리 중생들한테 해주세요. 신이 오신 날 법문이라니까 그렇군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을 갈구하지 말고 복을 지어라, 만들어라. 내가 지은 복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만들다 보면 그게 내가 바로 부처님의 아들로 제자로 부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불자가 아닙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하시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 장산이라는 산입니다. 해발 650m 정도 되는 우뚝 솟아 있는 산인데요. 그 산 맨 꼭대기에 여기 대원각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에 주지 스님한테 저희가 밤늦게 차 한잔 얻어 마시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저 야경 있죠? 저게 태평양이에요. 해운대 앞바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실 텐데 요 밑에가 차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싱그러운 차 향이 대원각사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딱 그 인연 따라간다 그러는데 오늘 아주 좋은 인연으로 이 대원각사를 오게 됐습니다. 스님이 직접 저 밑에서부터 차 운전하셔가지고 지금 함께 왔는데요. 잠깐 들어가서 주시는 차 마시면서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스님 저희 보성국 TV 예. 시청자들 중에 불자도 많으시고 한데요. 예.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그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 안도 스님입니다. 예. 보통 스님 제가 알기로는 스님들 생활이 예. 밤 9시면은 이제 주무시고 새벽 3시면 일어나시고 그런 걸로 아는데 지금 스님 잠 저희들이 주무시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잠 안 자고 살죠, 뭐 이제. 스님 그 수련 과정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시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젊은 학인 때는 네. 이제 큰 법무사에서 이제 강당에서 공부하고 이제 해인사나 통도사나 큰 강당에 공부할 때 젊은 스님들은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죠. 9시에 자고 2시 반에 3시에 예보를 보니까 뭐 한 2시 반 돼서 일어났어. 그거 행자 시절이라 그럽니까? 그때는 예비 스님이라고 이제 행자 때부터 이제 3위. 3위. 그 기간이 진짜 좀 힘들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힘들죠.
그 이제 복으로 지금 이제 편하게 이제 사는 거죠. 그때 이제 지어놓은 복으로. 그 스님도 그때 힘드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저는 행자 생활은 이제 해인사에서 했고 네. 스님 생활은 주로 이제 범어사 청년함에 예. 양자 익자 스님인데 그 스님 밑에서 오랫동안 이제 거기는 스님 이제 우리 한국의 소림사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술 스님들 무술 지도하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맡아서 이제 스님 밑에 있으면서 입성으로 있으면서 이제 무술 지도하고 있다가 네. 예, 이제 은사 스님 열반에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로 이제 오게 됐죠. 그럼 스님도 무술 하십니까? 예, 저쪽에 아까 저쪽에 수련장 있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구경도 하시고. 그거 이름이 뭡니까? 그 금강연간이라고 보통 이제 사에서는 이제 불무도라 하기도 하고 선무도라 선무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선무도. 예. 그저 경주 예.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 우리 그 청년하면서 이제 수련하고 간 이제 수련생이죠. 아, 그러시구나. 예, 거기 한번 들어오면은 이제 3년을 수련해야 네. 수련증을 주거든요. 아하, 예. 예. 그래서 1기, 2기 기수가 있습니다. 그 골굴사 그 주의 스님하고도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한 적이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안도 스님. 예. 네, 안도 스님은 그 골굴사 스님보다 선배시군요. 아니, 후배죠. 아, 후배시죠? 예. 그럼 그 단이 있습니까? 몇 단, 몇 단? 이제 사회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단도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예. 그럼 그리고 스님은- 우리가 스님들이 우리 할 때는 단이 없고 예. 이제 수행이니까 아, 예. 예. 그렇고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그런 걸 또 부여해야 또 의미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러시구나. 예. 우리 저 불무도, 선무도라고도 하는데 예. 불가에서 사실은 이제 스님들 호신용과 수행 목적으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예.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부터 이제 하랑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거의 고려 시대 때는 또 성병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하랑도를 지도한 것이 그때 스님들이 했었고, 예. 거기서 이제 전쟁 시에는 스님들도 거의 가담했고, 네. 또 이제 고려 시대나 이제 조선 시대에 내려서는 성병이나 아예 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설 때 이제 성병으로서 같이 참여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이제 구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쭉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그 맥이 완전히 끊겨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은사 선생님이 이제 법무사에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수행법과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맥을 이어오고 있죠. 그 이제 삼형대사 예, 맞습니다. 예. 이제 화랑, 예. 세소국에 예. 이런 것도 많이 아는데 선생님 그 아주 그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의문이 있는데 그 이제 스님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전장에도 직접 나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적을 죽이십니까? 아,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는. 많이 그렇게 했죠. 그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좀 어긋나죠. 예,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하십니까? 그 우리가 선을 위해서는 악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선이 우선이고 악은 예. 그래서 우리 백성과 이 국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살생을 본인들이 업을 감수하는 거죠. 분명히 죽이면 자기가 스님 업을 받잖아요. 아는데 그 업을 반드시 받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걸 이제 이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는 그걸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감수하고 하시는 거구나. 예. 사실 스님들은 엄청나게 사실 뭐 활동을 많이 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네.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 와서는 사실 어떤 유교 어떤 그런 사상이다 보니까 네. 불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업적을 스님들이 해놓은 업적을 철저히 사실 많이 기록을 없앴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있었죠. 그 임진왜란 때 그 금산전투에 예. 보면 의병과 함께 승병이 참전해서 전원 다 거기서 전사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때 600여 총 그때 전사할 때 스님들은 700명이 더 죽었죠. 아, 예. 예.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절에는 아직 그게 남아. 그래 그걸 이제 복원을 하고 지금 이제 추진하기도 하는데 사실 불교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정말 전통이 호국 불교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소림사 그 중국 영화 있잖아요. 예, 거기 예. 보면 이제 그런 이
그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예. 거기는 어쨌든 저 적군을 죽이지는 않고 기절만 시키더라고. 그러다가 꼭 다시 습격을 또 기소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당시도 아마 중국도 그랬을 겁니다. 네, 스스로 업을 짊어지고 네. 대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업을 짓는다 그런 심정으로 참전하셨구나. 스님 요즘 그 우리 사회가 참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그 이렇게 장산 높은 곳에서 아까 보니까 저 안에 내려다 보시 또 있던데 네. 보시면 어떠십니까? 요즘? 그 무인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펜싱을 수련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도 경찰 경호 학과도 만들어보고 네. 그리고 또 동명대학교 불교 학과도 만들어보고 네. 이제 교수 생활도 해보고 이제 해왔는데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이렇게 뭐 이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문화 문제죠, 문화. 네.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제 시대를 거쳐서는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는 문화를 같이 공존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6.25 끝나고 와서는 사실 엄청나게 우리 문화가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서구 문화가 돼 가죠. 완전히 서구 문화가 돼 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 문화는 이제 사실 말살됐죠. 네. 그런데 경제를 볼 때는 정말 경제는 세계적으로 뭐 급성장해 버렸죠. 예. 우리나라는. 네.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 외국 같은 데는 여행 다녀봤죠, 많이. 유리 같은 거면 아주 이 좁은 집과 집에 그 좁은 공간에도 보존을 하지 않습니까? 네. 도로 같은 거 집도. 그 왜 그러게 자기들 삶이 불편한데. 그 사람들의 자긍심과 문화를,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국민성이거든요. 네. 국민 단합시키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는 이제 문화가 같이 성장이 못하고 문화는 없어져 버리고 경제만 성장해 버린 거죠. 예,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실상입니다. 지금의 우리 물질 문명을 우리 정신 그렇죠. 문화가 못 따라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게 물질만 성장해 버렸지 우리의 이 정신적인 문화의 어떤 긍정적인 사상은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상 때문에 돈이 뭐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고 그는 이제 물질주의가 너무 이제 평정했죠. 그래서 지금 세대들은 이제 거기에 완전 이제 물들이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예. 그리고 회사도 그렇죠. 다니다 몇 개월 다니다 안 다니면 돈이 나오니까 책임성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는 문화를 어떻게 다시 이제 복원시켜서 같이 이렇게 문화와 경제의 어떤 이런 것을 같이 이제 평준화시켜 줄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한테 예. 정말 좋은 삶을 물려주려면은 이렇게 이제 이것이 가장 숙제죠. 하드죠. 풍요로운데 공허로운. 제가 여러 군데 가보면 대부분의 그 오래된 도시들은 전부 다 보수공사를 해요. 그 우리는 짓고 다시 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더 편안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문화와 정신은 자꾸 없어지는 거죠. 하죠. 고맙습니다. 자, 이 우리 스님이 직접 재배해서 봄 해차니까 딱 입에 먹으면서 입에서 잠시 먹으면 입 안에서 잘 한번 돌려보세요. 이런 차는 밑에서 사실 먹어보기 어렵죠. 우리가 차를 재배하니까 맛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야, 멋있네. 네. 차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멋있네. 색깔은 그래 안 진해도 차이 톡톡한 듯죠. 그런 풍미를 확 느끼겠네요. 이걸 차를 따려면은 아직 다 요는 새싹이잖아요. 예. 따기 정말 힘들어요. 예.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 안 하려거든. 그나마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차가 우전입니까? 예. 우전이 무슨 뜻입니까? 우전은 이제 고구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새싹을 뚫고 나오는 거죠. 예. 가장 여린 싹. 예, 예. 그게 우전. 그 다음에 이제 세작. 세작. 예. 저 세촉, 조금, 예. 혓바닥 같다는. 예. 그 차를 이렇게 덮고 하는 곳도 다 여기 대원각사에서. 예, 예. 요 차 등등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이래 갖고서 이거 혹시
이 일반인들이 와서 사겠다고 하면 이제 팔기도 합니까? 판매는 안 하고 이제 뭐 이제 있으면 예 드리고 맘마 보라고. 그 신도군대 만들어주면 스님한테 주면 없다 그래. 뭐 스님 드린 건데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스님 뭐 받으면 되는 이제 좀 주기도 하고 해야지. 그거는 옛날에 이제 정말 절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우리 목사님들 예. 하고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역시 부처님보다 좋다고. 예수님은 11조를 말씀하고 가셔가지고 예. 우리가 11조도 잘 먹고 사는데 부처님은 빌어 먹으라고 가셔가지고 맨날 탁바닥을 다녀야 맞네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예. 그 이제 한산원 교회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퇴임식 한다고 네.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갔더만 그래서 목사님 참 머리가 스님 됐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우리는 퇴임이 없는데 죽어야 퇴임인데 예. 그렇죠. 농담처럼. 정년이 있어. 예. 70세. 예. 정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늙을수록 더 꽃이 피는데 그때만. 근데 이제 또 이제 정년이 있으니까 또 거기는 연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스님들은 이제 그 정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또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수녀원에서 한 분이 이제 오래 생활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분증이 나왔는데 이제 승적 신분증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 절에서 이게 잘 의탁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녀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신분을 숨기고 이제 그걸 보고 많은 불자들이 정말 또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일이 있어요. 그 을숙도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인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산시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이제 뭐든 이제는 그 시민들도 뭔가 경제력이 생겨야 되니까 네. 그 개발을 하려면은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이 약 한 작년에 1,000만 정도 왔을 예,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밥을 한 그릇 10,000원 주고 팔아도 돈이 3,000억이잖아요. 1,000억이잖아요. 1,000억.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만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30,000원만 쓴다. 그럼 3,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시민들에 돌아가냐 돈이. 식당이나 뭐 포장마차나 뭐 오뎅집이나 순수하게 이런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무슨 어떤 아파트를 짓다든지 빌딩을 짓다면은 결국 그 돈이라는 것은 업자한테 다 돌아가지 시민들한테는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그래서 이제 을숙도 저기도 제가 하는 말에 저기를 이제 제가 이제 유네스코 지정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유네스코 지정하면은 부산이 새로워질 것이다. 정말 저기 아름다운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생태를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관광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개발하고 그런 보다는 정말 저거를 보존하고 관광지를 지금은 이제 환경과 공존해야지 환경을 정말 무시하고 갔다는 이제는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부산시에 새로운 이제 하는 메카를 만들어 볼까. 그걸 제가 발의를 했어요. 예. 그래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내가 시장님은 좀 시간 됐으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 이제 여력이 없었고 그래서 저기를 만약에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거기가 그런 생태와 경제와 이제 공존을 해야만이 앞으로는 그 나라의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뭡니까 문화라든 수준이라든 이런 것이 인정을 받지 이제는 자연을 이제 무시하고는 사실
경제 성장도 어렵거든요. 우리가 2026년도에부터 이제 탄소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 수출하려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2026년부터 탄소를 매긴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수출하면 한 문제 남는 게 없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가 이 탄소 중립이거든, 사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한 이유가 시민들이나 어린 애들은 그럼 어린 애대로 또뭐 생태 이제 자연 학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외부적인 외국인들 오면 그게 완전 관광지가 되면 그 주위 사람들 다 이제 묵고 사니까 네. 상생하는 거죠. 자연과 이제 상생하는 것이죠. 이번 선거를 제가 취재하면서 예.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 예, 예.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예. 이성권이 예, 하고 그 지역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친구 말이 이제 우리 스님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나라에 국가 정원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수천만이 있고 태화강 예, 예. 정원. 울산 태화강. 그런데 국가 도시 공원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숙도 위쪽에 예. 그 작은 그 섬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를 도시국가 정원으로 해서 울숙도의 그 철새 도래하는 그곳의 그 생태와 예. 결합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도시 정원을 만들자. 예, 공원을 맞습니다. 만들자. 그건, 예. 그게 지금 우리 스님 말씀하신 대로 예. 환경과 경제를 공존하고 예. 그 공존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죠. 예. 그런 발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성권 당선자가 박형준 시장 밑에서 경제부 시장을 하다가 출마했거든요. 박형준 시장하고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사실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각 네. 정당, 시 보냈는데 자료하고 다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인천시에서 그 자료가 많더라고요. 유네스코 지정했을 때, 네. 뭐, 베트남 하롱베이나, 뭐, 어디입니까? 중국의 장각에나 있는 네. 데이터 경제성, 유네스코 지정을 하고 나서는 성장이, 경제 성장이 7, 8배나 많아지더라고요. 예.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니까. 맞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외국들, 그만큼 예, 외국인들 오면 이제 그리 가는 거죠. 이제 외국인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정원하고 이제 1차적으로 국가 정원을 지금 완전 그분 된다면 나중에 이제 유네스코에 지정을 이제 하면은, 네. 정말, 부산에 진짜 랜드마크가 되는 거지, 거기는. 예. 그러겠네요. 그냥 부산에 지금 와서 보면은 뭐 바다, 그래 옛날에 바다 와서 뭐 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크루즈 배가 어떤 때는 세대씩 들어 정박하거든요. 예. 그럼 그 몇만 명씩 들어오면은 네. 갈 데가 없어 사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옛날에는 뭐 와서 뭐 옛날에 사실 오면은 술 먹으러 왔지 뭐 놀러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 외국 관광객들이 그러면 진짜 그 문화 체험하러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정말 해놔놓으면은 정말 부산이 또 새로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시장님이나 그 국회의원분들 정말 자기 때 해놔놓으면 정말 두고두고 업적이 될 텐데 왜 욕심을 안 내지? 한번 저 만나면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 예. 그 세계적으로 이제 정원을 그린 화가로 모네라는 화가 유명하잖아요. 네, 모네 수련 연작 이런 게 유명한데 그게 그 파리에서 한 1시간 정도 버스로 가야 되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 딱 그거밖에 없어. 모네의 그 옛날 모네가 꾸민 정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네가 모은 그 이제 컬렉션 그림 작품들이 그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로 가서 버스 타고 거기 갔다 옵니다. 뭐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죠. 부를 만들어내는 네. 거예요. 그 이번에 통도사에 매화꽃이 피었는데 예. 그거 보러 그래요. 맞아요. 낮에 되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예. 그 꽃 하나 보려고. 요즘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 스님 장산 대원각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요 코로나 왔을 때 여기를 한국은 처음 촬영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가수 이제 소미가 제 아빠 메투가 그거는 15살 때 제가 이제 부모살 때 운동배우로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네. 그래 인연돼 가지고 그래 그놈들 이제
그 코로나 들어와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제 자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요 와서 녹차 이제 그 딸 녹차 체험하고 뭐 스님한테 운동 배우는 거, 매튜는 요 일 좋아하니까 일하는 거. 그걸 이제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는 서울에서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 방송을 지금이 4월 26일 밤 이제 10시, 9시 반쯤 되는 시간에 스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저희 이 영상을 5월 15일이요. 예, 예. 부처님 오신 날. 예. 그날, 좀 우리 고성호 TV를 통해서 방송을 할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생각하시고, 예. 스님,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 불자들한테 좋은 법문 한 말씀 좀 청하겠습니다. 뭐 산속에서 사는 이 스님이 뭐 사실 수행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나 이 사회 사람들한테 사실 정신적인 사실 지주가 돼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요즘 사실 많이 그렇지 못하죠. 그것이 이제 스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님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부처님 사상에서는 모두가 다 부처락했죠. 동등하게 받지 차별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내가 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시는 이 국민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항상 마음에 그 자비심을 가지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베풀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첫째는 또 하심하고, 우리가 이게 물질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너무 다 잘난 상에 빠져 있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항상 하심하는 그는 자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배려를 해주시면은 스님으로서는 그는 바람이 있죠. 네. 네. 근데 스님 하심하는 무슨 좀 쉽게 하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절을 많이 하면 됩니다. 절을 하루에 108배씩 절을. 예. 이제 하심이라는 것은 예. 더 깊게 나가면은 네. 우리가 하심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조금 더 들어가면 나라는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죠. 마음 심자. 나라는 상이, 누구나 다 우리가 나라는 이 자라는 것이 있거든. 이 자를 그냥 내려놓아 버리는 것이죠. 좀 더 깊게 들어가서는. 네. 이제 수행으로 들어간다면은.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평화롭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108배 절을 매일 하는 거예요. 예, 절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리고 봉사. 봉사하는 거. 오늘 우리 불자 아미고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108배 해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 아니 옛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아니 제가 스님한테 제가 이렇게 법당에서 삼배 드리는 걸 보고 어떤 스님이 절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 요령이 있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던데. 좀 가르쳐 주세요. 스님도 맞아. 나이 들면은 그 무릎이 당연히 아프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가장. 누구나 원했을 때 소원을 다 들은 대자대비하신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는 항상 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도 이제 기도할 때 이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는 이유가, 염을 이유가 관세음보살 같이 닮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천수천하잖아요. 천개의 손이 있고 천개의 눈이 있다. 그만큼 마음의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가 아프고 이제 나이 드실 때는 이제 인생이 이제 연결일 때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많은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죠.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80평생까지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자비심을 행했잖아요. 그죠? 부처님 오래 사셨네요. 82 정도 하셨죠. 당시 그 당시는 최고 장수죠. 예. 예. 그래서 부처님도 그 당시는 엄청난 사실 나이가 많은 분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또 계율에는 또 말 같은 거 타도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거니까. 항상 지팡이를 좀 걸어 다녔죠. 그 당시 그 더운 인도의 그 길을 평생을 걸어 다니면서 자비행을 하면서 그것도 자비행을 해야 된다고 또 법문하시고. 이제 요거는 구지뽕. 구지뽕 좋은 거 아시죠? 이거 이제 햇순 올라왔을 때 따가지고 카페인 같은 것도 없고 많이 드셔야 되니까. 아 좋네. 몸이 좀 따뜻해지고 땀이 좀 나고 이 찬물 끓는 소리가 참 듣기가 좋네요. 그래요. 요즘 세상이 참 좋잖아요. 딱 물이 자동으로 딱 자동을 끓고. 예. 여기 낮에는 여기도 등산객들이 좀 다닙니다. 이때가 제일 좋아요. 네,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이게 금요일 밤 지금 9시 반이 다 됐습니다. 예, 우리 대원각사 안도 스님께서 이렇게 정말 마음을 내주시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날이 부처님 오시는 날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제가 불교방송 진행할 때 부처님 오신 날마다 특집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으로 해드렸던 말씀 중에 제가 불자는 아니지만 그 대목을 참 좋아합니다. 빈자의 등불, 예, 빈자의 등.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게 있는데요.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있죠. 무슨 경이 있는데. 보항산매론. 그래서 제가 불교 방송에서 보항산매론을 여러 번 읽어드렸어요. 예. 하여튼 제 마음으로는 그 말씀이 참 저를 경계하는 뜻에서도 좋고 그래서. 예. 근데 오늘 우리 스님께서 하신 말씀하시고 다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셔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좋은 영상을 우리 아미바 회원들과 부자들께 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안도선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말씀 하시면서 한두 마디씩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선거 패배 후에 다들 좀 충격 받으시고 또 크게 실망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고 걱정이 돼서 다들 저 편치 않은 상황에서 만나 뵙게 됐어요. 조금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젊을 때 그 경험을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자유파의 전사로 나름 역할을 작게나마 하고 있지만 저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사실상 부정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 저항해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철들면서부터 대통령은 박정희였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 때도 대통령이 박정희여서 그냥 대통령은 박정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해봤자 뭐 대학에서 데모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걸 해도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어렵더라고요. 진짜 바위에 달걀 던지는 느낌을 늘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전두환 정권하에서 제가 감옥을 갔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뭐 40 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겁도 많이 났고, 언제 어떤 식으로 그 내 운명이 꺾일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억지로 그런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었던 거는요, 막 이제 좀 무서워서 겁이 나서 막 뒷걸음치고 싶을 때 그걸 버텨냈던 거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내 자식들이 이 전선에 서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자유파가 그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6.29 선언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피 흘리지 않고, 세계에서 유례 없이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화, 민주화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간 방심해서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빈미를 주고, 그리고 저 종북 주사파들에게 이 약점과 틈을 보이는 바람에 8년 전에 우리 대통령도 잃어버리고, 또 지금 어렵게 다시 자유파 정권을 탈환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만 보면, 야, 이거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아까 한 분은 지하철 타기가 겁난다 그랬어요. 예, 둘 중에 하나가 좌파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자유우파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우리 자유파가 아직 우리 국민의 절반은 된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라고 하는 권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뭐 한 번, 두 번 패할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간의 전쟁 아닙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간의 전쟁이 길게 따지면 한 150년 진행되고 있고, 짧게 따져도 한 100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종주국가인 소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졌고,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어요. 다만 몇 개 나라가 지금 변종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중국이 저게 우리가 흔히 아는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보다 훨씬 더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잖아요.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거는 뭐 무슨 나라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그 붕괴된 정상적이지 않은 그냥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것들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최종적 궁극적 승리를 거둬야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 마지막 전쟁 중에 우리가 자칫 방심해서 또는 몇 번의 그 전술적 실패 때문에 8년 전에 우리 대장도 한번 뺏겨봤고, 또 4년 전에 다 이겼던 선거 진데다가 이번에 또 다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또 다시 한번 졌다. 뼈아픈 패배이긴 하지만 그것은 전투의 패배에 불과하다.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종북주사파들의 힘, 문재인, 이재명 세력, 더불어민주당의 힘은 김정은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은 자생적인 이 자생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또 김정은의 그 부하들인 대남 정찰총국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가시들이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지령에 따라 움직이니까 일사불란해요. 그러나 이 뱀의 대가리를 치면은 뱀은 끝나잖아요. 뱀 대가리에 해당되는 거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아니라 김정은이에요. 이 김정은에 대한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의 전방위적 압박이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문재인, 이재명 세력, 또 이석기와 같은 종북 주사파 세력의 그 영수, 수령, 수계, 대가리는 김정은이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 그 순간 동시에 같이 붕괴된다. 영화에 보면 왜 그 대마왕이 온갖 그 꼭두각시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대마왕이 죽으면 순간적으로 다 먼지가 돼버리고 없어지잖아. 예, 나는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는 그런 정도의 헛개비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여전히 신경 쓰이는 것은 이 자들이 다른 거 못하는데 조직하는 거 잘하고 선전선동 잘해요. 이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마왕 헛개비들이 사라져도 이미 선전선동에 세뇌당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마음을 바로잡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선전선동에 세뇌당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이가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 그건 우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그 간교한 진지전 전략을 진작에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좌파들의 진지전 전략으로 저 좌파들이 하나하나 진지들을 공략하고 자기네 진지로 만들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기만 했어요. 정교조의 시작은 1985년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무슨 민병과 같은 또 언론노조 같은 이런 것들은 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우리 자유파는 민주화를 이루어내면서 또 계속해서 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문재인, 김영삼 정권에 이래까지 했기 때문에 체제를 걱정한 사람도 없었고 일부 선각자 몇 분이 계속 경고를 했지만 우리 자유파 국민 다수는 그냥 태평성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사이에 수십 년 동안 하다 실패했던 저 종북주사파들은 기존의 지하당 전략도 버리고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는 기동전 전략도 버리고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진지를 하나하나 구축한 거예요. 그런 지가 40년이야. 그 40년의 공들인 그 공작 끝에 비로소 언론 진지를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었고 문화 진지, 영화 진지, 미디어 진지를 자기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장악해 들어갔고 법조계 장악해 들어갔고 학교 장악해 들어갔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 종북주사파들의 강력한 진지는 40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방심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 종북은 아닌데도 저자들의 그 간교한 선전선동과 세뇌 공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세뇌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 훨씬 더 철저하게 투쟁해야 되고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런 문제의식을 국민의힘이 자각하고 각성해서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각된, 각성된 자유우파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국민의 힘을 자각시키는 그런 자유우파의 압력운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것을 이번 총선에 우리가 28 캠페인을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정치 노선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약하고 무능한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 뻔해요. 그래서 저는 비록 이번 총선에서는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자유우파가 국민의힘을 더 전투적인 자유주의 정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압력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현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 참 마음이 착잡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4월 10일 밤, 4월 11일 아침으로 며칠 전, 한 달 전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다들 여러분들 막 경악하고 충격받고 정말 더 이상 텔레비전 안 봐. 난 더 이상 이제 광화문에 안 나가. 뭐 유튜브 뭐야. 막 다들 그러셨을 텐데, 그날 그 시간에 제일 충격과 그 실망과 어려움을 겪었을 사람이 누굴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부터 퇴진운동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국회는 압도적인 좌파 다수 구도였기 때문에 뭐 하나 자기가 하고 싶은 데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2년을 정말 근근히 버티면서 시행령 개정 통해서 조금씩 하면서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총선에서 이겨라, 이기기만 해라. 그러면 정말 2년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런 것들을 정말 폭포수 쏟아내듯이 다 하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총선 승리를 가장 열망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하면 바로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당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에요. 우리 이 정치관계법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정당 활동을 해도 안 되고, 정치 개입을 해도 안 되고, 공천에 개입해도 안 되고, 하다못해 국민의힘이 이겼으면 좋겠어라고 발언을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총선 승리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열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가 그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날부터 나는 더 괴롭고 더 답답하고 더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 모든 선거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공격이 좌파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째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은 집에 가면 돼요. 5월 30일까지 국회의원 세비 타먹고 해외여행 가도 되고,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떨어진 사람은 그냥 어디 좀 심신이 필요하다고 휴가 갈 수도 있어요. 붙은 사람은 이 4년의 임기가 확보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들이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대다수가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재선 3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표정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참패했는데 웃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데 돌아서면 정말 자기는 기분이 좋고, 이게 지금 108명 당선인의 심정일 거예요. 누구도 국가가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간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자기 고민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느끼기로는 국민의힘에 5명이 안 돼요. 그건 윤석열의 문제야. 나는 붙었어. 나는 이제 4년간 국회의원이야. 나 상임위 어디 갈까?
뭐 그런 생각들이에요, 다. 아, 내가 정말 떨어졌어. 재수없어. 아, 좀 쉬었다 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한순간도 이 국정에 끈을 놓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래서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지난 2년간은 선거 승리를 염원하고 기대하면서 버텨왔다 하더라도 이제 임기 마지막까지 이 구조 아니에요. 국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최악을 피하는 차악을 선택하는 심정으로 이재명이한테 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평생 검사 지낸 도둑놈 때려잡던 사람 눈에 이재명이가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자와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선거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주어진 소여의 정치 환경 속에서 대통령은 적응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한테 전화한 겁니다. 또 어제 이재명이가 병원 간다 그러니까 다시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법률가로서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왜 사과를 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국민한테 사과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오늘. 2년 동안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개혁 조치들을 쭉 해왔는데 그건 여전히 옳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설명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못한 데 대해서 또 고개 숙이는 거야.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까 우리 아미고 회원이 불쌍했다 이렇게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그 느낌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그 담대함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표정을 밝게 하면서 했지만 이 정치 상황과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 아내에 대한 사과 또 분명히 옳은 길이지만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 이런 거를 계속 해나가는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심정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자유우파는. 그래서 진지하게 기자회견을 들었다면 다들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대통령이 뭐라고 저렇게 불쌍한 모습까지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가 대통령을 사랑하는 자유우파 국민의 자연스러운 정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 평론가로서는 만약에 국민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번 기자회견은 성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우선 툭 튀어나오는 감성과 감정으로 먼저 판단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쌍해 보이지 않고 당당해 보였다면 아마 욕이 대박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선이었고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잘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 고성국 TV에서도 아마 이걸 주요하게 평론을 할 건데 그리고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를 제가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어쨌든 제 일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또 중요한 사건은 추경호 원내대표인데요. 뭐 3파전 언론에서는 이제 선거면은 일방적으로 게임이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붙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거의 예정된 거나 다름없어요. 선거 결과도 원내대표는 1차에 과반 득표가 없으면 결선 투표하게 돼 있는데 1차에 70표를 얻어서 압도적 과반으로 1차에서 끝났어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108명의 당선인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선택한 정치적 이유는 뭘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어쨌든 영남권의 대표성이 일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구가 대구 달성인 것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를테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친박 그리고 지금은 친윤 뭐 친박 친윤으로 늘 주류적 입장을 취해 왔어요. 이게 영남권의 기본적인 정서거든요. 그래서 영남권을 대표할 만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쭉 경제통으로 지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민생 문제 해결에 이 사람이 책임자였고 실제로 역량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좋아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모임을 같이 해보면 거의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무시하거나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들어요. 메모도 해. 이게 국회의원들끼리 앉아서 편안한 자리에서는 메모하기가 쉽지 않거든. 이 사람은 늘 메모를 하더라고. 동료 의원의 얘기, 후배 의원의 얘기도 자기가 이거는 의미 있다 그러면 메모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평소의 그 태도가 동료 의원들한테 굉장한 신뢰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훌륭한 원내대표를 잘 뽑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 6월에 될지 7월에 될지 모르겠는데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 구도가 원내대표 당의 투톱이니까 완톱이 영남권의 대표성을 나름 갖고 있는 추경호가 됐다면 이제 당대표는 수도권 중부권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가야 맞지 않냐 이런 게 대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수도권 출마자들, 중부권 출마자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좀 실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경원 대표가 조금 더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누가 대표가 되건 누가 원내대표가 되건 중요한 것은 108명의 당선인이 20년 전에 그 열린우리당 때 보면 초선이 108명이었거든요. 그때 초선만 108명이었어. 탄도리들이라고 불렀어. 노무현 탄핵 바람으로 막 갑자기 무명이 대거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초선이 108명이어갖고 근데 이 108명이 전부 중구난방으로 딴소리하고 그래가지고 108번뇌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노무현이가 그 열린우리당 108번뇌들을 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대선은 이명박이 530만 표라고는 압도적 차이로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게 묘하게 딱 108명이야, 당선인이.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선인이 108번뇌처럼 되면 우린 지방선거 치고 대선 집니다. 그리고 108명이 108번뇌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108명이 위기의식 속에서건 아니면 훌륭한 관리의 결과건 똘똘 뭉치잖아요. 그러면 저 큰 스님들이 목에 길게 느려뜨리고 다니는 108 염주가 되는 거야. 강력한 힘이 되지. 이 108명만 흩어지지 않고 모이면 대통령 탄핵은 뭐 말도 할 거 없이 막아내고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을 100번을 행사해도 저쪽에서 제의를 할 수가 없어요. 108명이 딱 반대를 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논평했지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거부권만 500회 이상 행사한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으로 미 의회가 통과한 법안을 500회 이상 거부권을 행사했어. 그렇다고 거부권 행사 때문에 욕먹은 적이 없어요. 그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거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저 종북주사파들이 수없이 많은 악법을 만들 때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나쁜 짓이라고 지금 막 공격을 해대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108명이 똘똘 뭉쳐서 108염주처럼 힘을 발휘하면 대통령 탄핵 걱정 안 해도 되고 인민민주주의 개헌 걱정 안 해도 되고 대통령 거부권 100번, 200번 써도 아무 걱정 없이 국정을 운영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8명이 똘똘 뭉쳐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한 몸에 대해서 하면 저 종북 답답해지는 거죠. 종북 주사파들이야. 저것들도 지지자들이 있잖아.
지지자들이 저것들한테 그거 묻게 돼 있어요. 야, 너네 192석이나 모아줬는데 뭐 하나 하는 게 없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것들이 요구하는, 민노총이 요구하는, 뭐가 요구하는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 막아. 재의결 해봤자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으면 저것들 사이에 내분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급해지면 저것들이 어떻게 하냐? 국민의힘한테 사정하게 돼 있어요. 야, 너네 요거 하나만 통과시켜주라. 우리 아주 지지자들 때문에 아주 죽겠다.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108석이 192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힘과 결합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국민의힘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기들이 사는 길은 대통령과 한몸이 돼서 가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도 살고 자기들도 산다. 이건 강력한 힘이죠. 그런데 유승민이나 김문성이처럼 판단을 순간 잘못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돼. 윤석열이 인기 없으니까 나 반윤석열 할래. 이래버리면 우선 지것들이 먼저 죽어. 그리고 대통령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를 또 8년 전에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그 참담한 그 경험을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 학습을 해야 되거든. 대통령과 108명만 똘똘 뭉치면 무적이야. 종북주사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막아낼 수 있어. 그러면 저것들이 고개 숙이고 뒤로 타협하자고 오게 돼 있어. 이렇게 국민의힘이 똘똘 하나로 뭉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로 지금 비서실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을 이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전투에서 몇 번 져도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고 중국, 북한 빼놓고는 우리가 다 이겼다. 다 거꾸로 뜨렸다. 이제 남은 건 저것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정확하게 기약할 수 없지만 거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들과의 그 마지막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다. 확신을 갖자. 이거. 그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김정은이라는 대가리가 날아가는 순간 헛개비처럼 사라진다. 다만 이 자들이 40년 동안 진지전 전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정도의 처절함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좌파 진지들을 해체하고 거기에 우리 자유파 진지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진한한 작업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다. 지금 가장 어려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의 전국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다. 그동안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공격하면서 협치하자고 압박했는데 이제는 그 협치라는 무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향해서 들이댈 수 있게 됐다. 협치하자 그러는데 너네 이렇게 일방통행하면 되냐? 협치하자 그러는데 왜 너네가 민생법안에 협력을 안 해주냐? 이렇게 공격받던 칼을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라는 칼을 이재명 세력에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세력에 지금 들이대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108명만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치면 192명 저거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 대통령의 힘은 그 정도로 강력하다. 여전히.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총선 후 상황에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함이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보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간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